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 수업 교양편 세계문학사 동물농장 조지 오웰은 1903년 아버지의 부임지였던 인도에서 태어나 1907년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튼 스쿨에 입학해 공부를 마치고 경찰관이 되어 미얀마에 부임했다. 그러나 식민지 경찰이라는 직업관념에 사로잡혀 1927년 귀국해 작가가 되기로 했다.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로 에스파냐 내전에 참가해 목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이 다른 당파를 심하게 탄압하는 것을 목격한 뒤 평생을 반공산주의자가 되었다. 동물농장은 이러한 조지 오웰의 사상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존스의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늙은 소령인 돼지의 유언에 따라 반란을 일으켜 인간들의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상사회를 세운다. 동물농장의 주체가 된 동물들은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간다. 동물들의 지도자는 스테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으로 이론가인 스노볼은 풍차를 건설해 농장의 기계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추방하고 그의 편에 가담했던 동물들도 처형한 뒤 독재자로 군림한다. 풍차는 폭풍에 의해 쓰러지고 농장을 되찾으려고 한 존스에 의해 폭파된다. 하지만 동물들은 물러서지 않고 맞선다. 그 중에서도 복서인 말이 제일 활약이 컸다. 그러나 그는 무리해서 쓰러지고 만다. 그러자 인간에게 팔려 마을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몇 년 뒤 풍차가 완성되고 생산량도 좋아지지만 돼지 이외의 동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인간들의 착취로부터 혁명을 벌일 때 외치던 두 다리 짐승은 적이지만 네 다리 짐승은 우리의 아군이다 라는 구호를 잇고 근처에 있는 농장주들과 거래를 시작한 돼지들은 어느 날 밤 농장주들을 초대해 밤새도록 파티를 연다. 두 다리로 서서 한때 적으로 간주했던 인간들과 건배를 나누는 돼지들의 모습은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동물농장은 구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로 진입하는 과정과 독재자의 폭압과 만행을 스테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을 통해 보여준다. 스노볼은 이론가인 트로츠키를,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빗댔다. 공산당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조지 오웰의 생각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백인들로부터 인권을 누린당한 채 온갖 억압을 받으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노예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톰 아저씨의 오두막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톤은 1811년 미국 리치필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로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해리엇은 신학자와 결혼 후 평범한 주부로 생활했다. 그러던 중 노예의 참혹한 실상을 목격한 후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852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다. 이 소설은 나오자마자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 소설은 19세기 초 미국 켄터키주의 한 농장을 무대로 한다. 이 농장엔 많은 흑인 노예들이 따뜻한 성품을 지닌 백인 주인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한다. 당시 흑인 노예들은 채찍을 맞아가며 짐승 취급을 받았다. 인격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동물과 같이 취급되었다. 그런데 쉘비 농장 주인 가족은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며 노예가 아닌 농장 일꾼으로 대우해 주었던 것이다. 노예들은 그런 주인 가족의 고마움에 감사해하며 성실하게 일한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이 파산하면서 흑인 노예들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흑인 노예들은 농장을 떠난다. 캐나다로 탈출을 꾀하는 조지 해리스와 엘리자,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로 팔려가는 톰 아저씨. 그들은 지금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운명처럼 자신들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톰 아저씨는 루이지애나에서 세인트 클레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 새로운 주인은 다행히 따뜻한 성품을 지녔고 특히 주인 딸 에반젤린에 대한 톰 아저씨의 헌신은 소설을 읽은 이들에게 감동과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노예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운명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다. 악마와 같은 노예상인 사이먼 레그리에게 채찍으로 맞아 죽는 톰 아저씨의 비극을 통해 이 소설은 백인들의 비인간적인 흉포성을 비판적으로 그린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문. 앙드레 지드는 1869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몸이 약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지드는 어렸을 때 엄격한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며 그로 인해 그는 성적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사촌 누이와 결혼했지만 육체적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에겐 성적 억압에서 느낀 강한 동성애적인 성향이 그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전원교향곡, 좁은 문을 비롯해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좁은 문은 순결한 알리사와 그녀의 사촌인 제롬의 사랑을 담은 소설이다. 제롬은 12살 때 의사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를 따라 파리로 이사했다. 그는 숙부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곤 했다. 그는 자신보다 2살 많은 알리사에게 연정을 느낀다. 알리사는 신앙심이 깊고 순결하며 제롬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녀의 여동생 줄리에트가 제롬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제롬을 피한다. 하지만 제롬은 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롬은 아테네 학원의 교사로 추천을 받고 프랑스를 떠난다. 그로부터 3년 뒤 숙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로 돌아온다. 그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지난 날은 잊으라고 말한다. 그녀와 헤어지고 3개월이 지난 뒤 제롬은 그녀의 동생 줄리에트로부터 알리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는다. 그녀가 파리의 요양원에서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제롬과 있었던 이야기와 그녀의 심정 그리고 다시 제롬과 만났던 날에 그녀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제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뻐지고 자신이 순결한 삶을 지향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그러한 노력에 제롬이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에겐 고독한 사랑과도 같았다. 알리사가 택한 순결하고 고독한 사랑은 여동생을 위한 사랑의 양보, 즉 그리스도교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 속의 숨은 이야기. 그 어머니의 그 아들. 홍서봉은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 때 문신으로 청렴하고 문장과 서예 예능했다. 또한 성품이 온화하여 누구와도 잘 어울렸으며 반면에 곱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인조반정 후 2조 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의 그러한 성품은 어머니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다음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가서 고기를 좀 사오너라. 어느 날 홍서봉의 어머니는 하인을 시켜 고기를 사오게 했다. 그런데 사온 고기가 모두 상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인을 야단을 치기는커녕 넌지시 물었다. 얘야, 사온 것과 같은 물고기가 얼마나 더 있든. 이에 하인은 자신이 본대로 말했다. 그러자 홍서봉의 어머니는 비녀 등 폐물을 팔아 그 돈으로 고기를 사오게 했다. 하인이 고기를 사오자 아까 사온 고기와 지금 사온 고기를 땅을 파고 다 묻으라고 했다. 하인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땅을 파서는 고기를 다 묻었다. 홍서봉의 어머니가 고기를 다 사다 땅에 묻은 것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사서 먹고 탈이 날까 해서였다. 이 소식을 들은 홍서봉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의 어진 마음이 하늘에 닿아 우리 자손들이 모두 다 잘 될 것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현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왕실에서는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다. 이에 홍서봉은 복림대군의 책봉을 반대하고 소현세자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뜻은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자 홍서봉은 그 참담한 심경을 시로 썼다. 이렇듯 홍서봉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디서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의 이런 마음은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영조의 방석.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는 51년 7개월 동안 재위함으로써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 가장 길다. 영조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검소하게 음식을 먹고 소식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신하와 백성이 검소하게 생활할 수 있게 쥐미 실천함으로써 모범이 되고자 한다. 이 말엔 영조의 검소함이 잘 나타나 있다. 이른바 영조의 검소함을 상징하는 영조의 방석이 있다. 어느 날 호조판서는 영조 임금이 방석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 앉는 것이 너무도 송구하여 부인에게 방석을 만들게 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전하, 이 방석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무슨 방석이요? 전하께 없어 맨바닥에 앉으시는 것이 송구하여 만들어 봤나이다. 공연한 일을 벌였군. 영조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방석을 받았다. 대개의 왕들은 비단솜을 겹겹이 넣고 고운 비단천으로 만든 방석을 사용했다. 그런데 영조 임금이 워낙 검소해 그런 방석을 사용할 리 만무했고 자칫 혼이 날 수도 있는 관계로 무명천에 푸른색을 들이고 무명솜을 넣어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영조는 호조 판사에게 말했다. 방석을 깔고 앉으니 몸은 편해 좋긴 한데 게을러지는 패단이 있어 안 쓰기로 했소. 그러니 서운하게 생각 마시오. 영조의 말에 호조 판서는 몸둘 바를 몰랐다. 영조는 왕실과 조정을 강화하고 백성을 널리 사랑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에 큰 관심을 기울여 학문으로 발전시켰으며 예술과 문화를 장려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과 경제 정책을 펼쳤다. 검소함의 상징인 영조의 방석은 왕으로서뿐 아니라 영조의 인간적인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상징과도 같다. 죽음 앞에서도 해악을 즐기다. 해악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사나 인간의 결함에 대한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즉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유머를 일러 하는 말이다. 해악이 넘치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하여 사사로운 일이나 하찮은 일엔 마음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평소에 해악적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죽음 앞에서도 해악을 잊지 않았던 흥미로운 이야기다. 조선 제13대 왕인 중종 때 문신인 임영수는 평소 해악을 즐겼다. 그는 명종 때 부재하게 올랐지만 을사사화로 인해 파직을 당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약을 들고 금부도사가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는 예감하고 있던 터라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사약을 받아놓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10살 난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글을 배우되 벼슬은 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밖으로 나왔다.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금부도사는 사약받을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임영수는 약을 마시고 고통스럽게 죽느니 목을 졸려 빨리 죽는 게 좋은데 그리해도 좋겠는지를 물었다. 그러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금부도사는 마지막 가는 길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허락을 받고 임영수는 방으로 들어가 벽에 구멍을 뚫고 노끈을 그곳으로 내밀고는 말했다. 목에 노끈을 걸었으니 힘껏 잡아당기시오. 그러자 나졸들이 힘껏 노끈을 잡아당겼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방에 들어가자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목침에 노끈을 묶어놓고 누워서 껄껄대고 웃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궁을 향해 절을 하곤 사약을 마셨다. 임영수는 죽음 앞에서도 해악을 잃지 않은 대범한 사람이었다. 문장에서 삶을 찾다. 세계 명언. 성공의 힘. 매들렌 랭글. 긍정적인 태도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 어느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긍정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긍정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생각한다. 둘째는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자기 확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다. 셋째는 매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낙관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요소를 몰아내고 기분 좋은 에너지로 넘치게 하는 즐거운 마음이다. 넷째는 창의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생각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과 다른 것을 시도하게 한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자신이 하는 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성공은 자신은 물론 이웃과 사회,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코틀랜드 이민자로 세계적인 철강왕이 된 앤드류 카네기, 가난한 소년에서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를 설립한 헨리 포드, 헝가리 이민자로서 정직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여 성공한 조세 퓰리처 등은 이 6가지의 마인드로 자신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라. 긍정의 마음은 꿈을 이루게 하고 행복을 선물하는 기쁨의 파랑새다. 새로운 생각 기르기. 마르셀 프루스트.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지금보다 나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에너지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생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독서를 통해 새롭고 풍부한 지식을 길러야 한다. 현대는 시시각각 변하는 초스피드 시대다. 한눈을 팔거나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만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다. 둘째,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 정신을 갖게 하는 참 좋은 마인드다.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셋째,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길러야 한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라는 말이다.
새로운 눈을 가지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할 수 있다면 새로운 생각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행함으로써 만족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시작은 어려운 법이다. 니체.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모든 시작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다. 모든 시작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처음 시도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처음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도 시작을 했기에 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용기를 갖고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다만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못하는 것일 뿐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일단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는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삶의 진리다. 그렇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잘났든 못났든 누구에게나 모든 것의 시작은 어렵다. 하지만 용기와 자신감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도하라. 클레멘트 스톤.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유지한다. 시도한다고 잃을 것은 없으며 성공하면 커다란 수확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일단 시도해보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라.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다 만다는 말이 있다. 시도하지 못하는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알갱이 없는 열매와 같다. 무슨 일을 하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결심한 것을 지금 당장 시도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생각만으로 끝나면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다. 중국의 3대 시인 중 하나인 도연명이 말하기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힘쓰라는 말이다. 그렇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붙잡아 둘 수가 없다.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에고이스트다. 그래서 시간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에게 뒤처지고 만다. 그러나 시간을 리드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시간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것이다. 시간은 리드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에게 원하는 것을 선물한다. 시간에게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끌고 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시간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면 자신이 계획한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시작하는 자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위대한 도전 정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돌이켜보면 나의 생애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났던 것이다. 실패 없는 도전은 없고 도전 없는 성공은 없다. 모든 성공 뒤에 가슴 쓰린 실패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실패를 하면 대개 상실감에 젖어 자신을 질책하곤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질책이 길어져
자신감을 잃으면 도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일단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면 다시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인생에 있어 매우 소모적인 일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설령 반복된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속은 상하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 또한 용기다.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실패를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발명가 에디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다. 그러나 많은 실패를 통해 10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이 되라. 실패를 이겨내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겨내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놓치고 만다.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다. 인생의 그릇을 크게 하기. 장폴 사르트르. 인간은 결국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인생의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그릇의 크기를 채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의 그릇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자신의 인생의 그릇을 채울 수 없다. 삶은 그 어떤 것도 거저주지 않는다. 자기가 공을 들인 꼭 그만큼만 준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떳떳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젊은 시절을 알차게 잘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의 기초를 탄탄히 하면 인생의 그릇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용기 있는 사람은 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존경한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전 정신이 강하고 용기 백배했다. 그는 강인한 의지와 용기로 하는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어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의 용맹성은 사자와 같고 쥐략은 여우를 닮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민주국가로 만든 넬슨 만델라는 진취적인 용기로 유명하다. 그는 백인 정부에 맞서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했다. 백인 정부는 그를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두었다. 하지만 만델라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신념을 꺾지 못했다.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는 백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를 거쳐 흑인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가 보인 위대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나폴레옹이 적이라도 용기 있는 자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은 용기 있는 자는 범접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용기는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마인드다. 용기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소중한 성공 요임임을 잊지 마라.
습관도 노력이다. 에픽테토스.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 굳어진다. 잘 걷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이 걷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이 달려야 한다. 습관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세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졌느냐, 나쁜 습관을 가졌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독서의 습관, 부지런한 습관,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 등은 자신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게으른 습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습관, 남의 흉을 보는 습관 등은 자신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악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발전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습관을 잘 들이면 된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귀찮다고 하다 말면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모든 습관은 노력에서 굳어진다고 했다. 또 영국의 시인 키츠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했다. 이렇듯 좋은 습관은 노력에서 길러지고 타고난 성격처럼 매우 중요해서 함부로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시간 관리를 잘했으며 나폴레옹은 좋은 독서 습관으로 유명하며 헨리 포드는 칭찬을 잘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인생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만의 좋은 습관을 길러라.